네, 우선은 라니님 먼저 와주셔가지고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먼저 방문자 수를 늘리기가 어려웠어요. 이웃 수를 늘려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아, 그 방문자 수, 그러니까 이웃 수의 방문자 수의 영향을 따진다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웃 새글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에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에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블로그 여기 보면 이웃 색을 이렇게 뜨죠. 네. 이런 식의 유입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 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또 이제 블로그에서 보면요. 요 이웃 색을로 해서 PC 버전 말고도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이웃 색을 올라오는 탭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본인의 어떤 그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본인이 이웃 색을 올라오는 거 많이 보시나요? 음, 이거는 거의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 음, 같은 경우는 이웃세그를 보는 경우는 스시님이 오는 경우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 경험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게 소통형으로 주로 되게 주력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때로는 이제 그렇게 약간,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랑 소통을 교류를 많이 하고 색을 올라오시는 분마다 공감 댓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웃세글에 올라가서 들어올 확률도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올라온 세글을 확인하는 패턴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웃을 늘려서 좋은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이제 이웃이랑 말 그대로 내가 가서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누르고 하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사람 글이 없고 거의 제 글만 지금 보시면 지금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 요 오른쪽에 보이세요? 오른쪽? 제가 주석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쪽 보이세요? 화면에? 이쪽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소통하는 그 블로그인데 실질적으로는 저기 보시면 저게 전부 다 저예요. 이게 음, 다 제가 쓴 글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소통을 전혀 안 하는 블로그예요. 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제가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안 하는 블로그인데 저는 그 블로그 왜 지수 확인할 때 저는 상위 0.1%에서 그 상위 아무리 제가 블로그 지수가 뭐 글을 많이 안 올려도 2%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상위 2% 이내 블로그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면 이게 이웃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상위 노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제 이웃 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소통을 주로 하는 블로그다라고 하면 이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가 아는 그 블로그 중에 옛날에 샘정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책에도 옛날에 제가 썼던 적이 있어요. 네, 보면은 이분은 상위 노출이라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뭐 이런 뭐 쓰는 뭐 방법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지금 보시면은 사진을 거의 안 넣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쓰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도 블로그에서 사람을 모아서 전국으로 강의 투어를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팬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글 써서 상위 노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웃들과 너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아주 터치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이 쓰는 글마다 약간 이웃의 힘으로 댓글 공감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실제 자기 블로그 친구인 거예요. 아주 깊게 아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소통에 대한 노력이 되게 많이 강하고, 내가 이만큼 댓글 달고 직접 방문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웃수가 내 방문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웃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어떤 심리전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짜 남의 블로그 방문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제 남의 블로그 가서 댓글 달고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쩌다가 가끔씩 지금은 최근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최근 걸 아무리 열어봐도 다 제 것만 했죠.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누가 제 강의를 소개해 줬나 봐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어디 썼나 봐요. 여기. 이거는 다른 분이 제 소개를 잘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저를 검색하다가 제가 나오면 그럴 때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왔던 거고, 댓글을 달았던 거고, 제가 보통 전혀 소통을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경우의 수가 딱 있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하는데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맨날 와서 이렇게 글 잘 보고 있고, 뭐 좋은데 저한테도 꼭 답방 와주세요. 안 오면 섭섭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분 있죠. 그래서 자기의 섭섭함을 막 강조하거나 약간의 강요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사람의, 뭔가 약간, 어, 뭐라 그러지? 심리가 요구하거나 요청하잖아요? 그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책을 보다 보면은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이런 거 되게 많고 액션 하라고 반드시 클로징을 해줘라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도 제 글에 뭐 댓글 달아주시고 뭐 공감 눌러주신 분은 뭐뭐를 해드립니다. 뭐 저도 답방 갈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댓글을 쓸 때 그 글 너무 잘 봤습니다 하면서 저도 이거랑 관련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 글을 보시면은 되게 관심사가 비슷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도 한번 더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요청이나 요구를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사람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뭔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써줬는데 나 이거 안 해주면 되게 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답방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니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웃 수를 늘리는 것이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거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웃과의 깊은 소통, 두 번째는 나와의 랜덤한 이웃이어도 내 쪽으로 다시 답방 올 수 있는 어떤 약간 그 디테일한 그 댓글과 요구, 답방 요구 이거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문자 수는 솔직히,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문자 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방문자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한 키워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느냐에 어떤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보세요. 제가 방문자 수가 저 아까 전에 상위 그 최대로 제가 넘어가도 상위 2% 이내의 블로그예요. 근데 제 방문자 수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몇 명 안 돼요. 그냥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 400명, 뭐 500명, 뭐 요 정도 들어오고 많이 올 때 한 1000명 오고 그리고 뭐 조금 뭐 요즘은 제가 포스팅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제가 포스팅을 안 할 때로 가면은 30명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보면은 이럴 때는 제가 포스팅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럼 이때는 한 400명대 오고 저는 근데 포스팅을 하면 한 1000명대로 올라가지만 이거는 제가 원하면 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 카테고리에 있는 그 단어들이 그래도 좀 유입이 되는 단어들은 아시다시피 그 뭐 여행이나 맛집 같은 게 가장 유입이 높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오길 바라는 그 저의 목적 키워드는 책이나 뭐 약간 이런 쪽이죠. 뭐 마케팅이나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키워드를 쓰면 당연히 카테고리의 조회수가 원래 낮은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맛집이랑 여행만 쓴다면 저는 막 그냥 월에 몇천 명도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만 맨날 쓴다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 블로그에 유입 분석을 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 리뷰로 배드민턴장을 썼어요. 근데 스크린 배드민턴장이 지금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유입이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여행, 여가 뭐 이런 게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로 막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유도하는 검색 유입은 사실 이런 걸로 탑이 되길 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요즘에
리뷰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왔지만 실제로 내가 의도한 키워드는 저는 그쪽 카테고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방문자 수만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금 시간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하는 게 가장 방문자 수 올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지금 제가 방문자 수를 바짝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지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방문자를 지금 1000명으로 아까 찍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이런 여가 키워드 막 이런 것 때문에 찍은 건데 실제로는 이 키워드의 방문자 수는 저한테는 허수나 마찬가지. 그냥 협찬받기 위한 그냥 방문자 수 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라니님이 방문자 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자 수가 안 는다는 거는 상위 노출이 안 돼서 키워드 유입이 안 돼서 일 확률이 높으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의도한 키워드로 노출이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연남동 홍대 여기 보면은 연남동 뭐 놀거리, 홍대 실내 데이트 뭐 추천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저거는 제가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 원래 안 떠도 진짜 무관하거든요. 안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블로그 탭으로 볼게요. 너무 다른 게 많으니까 지금 어때요? 제가 지금 의도한 키워드가 요거였잖아요. 근데 어때요? 1등으로 떠 있죠. 저랑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데도 제가 1등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도서 카테고리니까 사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카테고리에 원래 키워드가 유입이 적은 키워드여도 내가 그 키워드를 의도했다면 그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서 방문자 수가 안 는다? 그건 문제이지만 그건 되는데 방문자 수가 안 다? 그거는 그냥 그 카테고리의 영향력이 원래 작기 때문이란. 이거 이해 가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방문자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상위 아까 전에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지수가 저는 2%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최대로 나쁘게 봤던 지수가 1.4%였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왜 떨어졌냐면 주제 지수가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책 콘텐츠 이런 거보다 막 다른 걸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보통 이러면 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주제 지수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런 딴짓을 하기 이전에 제가 검색했던 거는 여기에 제가 그때 캡처해 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했던 거를 캡처해서 이제 자료를 놨던 건데 이 당시에 제가 계속 주제 지수 관리를 잘 하고 있던 중에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캡처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0.1%, 전체 상위 0.1%, 불덱스 전체, 불덱스 이용하는 블로거 전체에서 0.1%고 불덱스 주제 랭킹, 도서 카테고리에서 10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블로거에서 이렇게 높았고 그리고 최저가 지수도 91. 몇 프로죠? 6%로 유지했는데 지금은 제가 뭐 여행이나 뭐 맛집이나 뭐 약간 성형외과 이런 글도 좀 쓰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주제 지수가 떨어졌겠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더라고 전체적으로 종합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또 로그인이 안 될까요? 요걸 해야 되는구나. 인증을 안 해서 그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체크를 해서 보면 실제로 제가 최적 2단계는 똑같이 맞는데 최적화 지수가 조금 떨어졌죠. 최적화 수치가 조금 떨어졌고 주제 랭킹이 지금 1.8%로 떨어졌어요. 제가 본 중에 지금 가장 낮은 거예요. 원래 1.4%가 가장 낮은 거였는데 지금 주제 랭킹도 1.8%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최근에 포스팅한 거 이 목록을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제 블로그에 어느 정도의 그 추세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체 보기로 제가 글을 볼게요. 전체 보기 글 보면 지금 어때요? 제가 연극 보고 뭐 이건 책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는 그냥 복붙한 글이라서 이건 전혀 영향이 없는 글이었고
그리고 얘는 진짜 상관없는, 저 뭐 주방용품 이런 거 포스팅 절대 안 하잖아요, 평소에. 요리도 안 하는 여자니까. 근데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고 이런 거는 저의 주제와 완벽히 다르죠? 어때요? 최하 지금 조회수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부천 배드민턴존 이 컨텐츠가 지금 우리나라의 스크린 배드민턴존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부천에 있어요. 근데 그걸 리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슈 키워드라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동아리가 많은 그 종목이 배드민턴이래. 그래서 전국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실내 배드민턴장 치면 제 거 글을 받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근에 쓴 글 지금 볼게요. 최근에 쓴 거의 한 달 넘는 글 중에 책에 대한 글이 하나라도 있나요? 여기까지 없어요. 한 번도. 그죠? 근데 요 글이 이제 책 쓰는 글이었어요. 요거. 그러면 지금 제가 주제에 대한 비중을 50%, 최소 60% 이상 유지해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제 카테고리를.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덱스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지수가 전체 지수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죠. 제가 계속 상위 노출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 최적 지수 2 플러스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주제 랭킹에서 상위가 10%였는데 지금 202등까지 떨어졌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랭킹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그런지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제가 또 다시 확인해서 이 정도 지금 떨어졌구나. 내가 스스로 체크를 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카테고리의 비중 빨리 늘려야지 하면서 도서 카테고리를 좀 더 비중을 높이고 하면 더 전문성 있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운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내 카테고리에서 뭔가 그 계속 상위 노출을 잘 하고 있다. 의도한 키워드로. 그렇다면 방문자 수는 문제 없다. 어. 네, 하지만 방문자 수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그런 이웃 관리의 어떤 툴도 있지만 저런 약간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주제 랭킹이 떨어지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가셨나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저희가 질문 2개씩 받는데 하나씩 받고 뒤로 넘어가서 또 받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떠세요? 네. 그러면 라니님 질문 이따 뒤로 한번 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현주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이 구두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저는 제 거 블로그에 그 메인 이름을 한번 체크받고 싶어요. 메인 이름 그 블로그 저거 뭐지? 주소를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제가 네, 보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PC에 지금 그 뭐지? 저걸로 돼 있어가지고 PC에 저장으로 해놨는데 지금 PC 용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잠깐만 그 주소 주신 동안 잠깐만 파일 옮길게요. 네. 단톡에 올리기는 했어요. 단톡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거 하다가 용량 없어서 C 드라이브가 지금 4.17기가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살짝만 파일 옮겨볼게요. 요즘 영상 편집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컴퓨터가 완전히 막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자, 지금 카톡으로 링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한 거 안 보이시죠? 공유창 다시 열어볼게요.
고전. 인문고전 독서 교육.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림 마스터라는 게 약간, 어,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사람 같은 느낌의 이름이잖아요, 별명이. 그리고, 본인의 어떤 메인 컨텐츠는 인문고전 독서 교육 쪽인데, 약간 이 두 가지가, 물론 큰 맥락으로 보면 꿈을 이뤄주는데 인문고전과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맥락 안에 묶이지만, 이제 드림마스터라는 류현주라는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활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고 저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드림마스터 유현주님 이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보통 네, 완전히, 공감을 하든 댓글을 하든 네. 다 맞죠? 예. 이걸로 완전히, 그러니까 SNS상에 제 이름을 이제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활동이 다 됐거든요. 아, 이게 드림마스터 류현주 치면 네이버에 이미 검색이 되고, 제가 네. 책도 내가지고 이게 다 브랜딩이 됐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궁금한 바꿀 수 게, 없죠. 예. 그러면 드림마스터 구현을 류현주는 못 바꾸고, 네네. 그죠? 그러면 오케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걸 못 바꾸니까 반대로 그러면 드림마스터 유현주를 품어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꿈을 이루는 인문고전 독서교육, 뭐 아, 드림마스터, 뭐 류현주, 뭐 너무 기니까 그까지 못 가겠지만 꿈을 이뤄주는 인문고전 독서교육 전문가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은 그 음, 틀에 류현주가 들어가죠. 드림마스터가 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약간 그 맥락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맥락이 맞지 않으면 그냥 인문고전 독서교육 블로거다라고 하면은 이건 되게 상업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죠. 물론 그러니까, 그걸로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음. 어감상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중간에 한번 제가 바꾼 게 지난 네,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인플루언서 도전하면서 교육 컨텐츠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메인 이름에 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바꾼 게 한 달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저는 네, 드림마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전문가로 제가 이제 그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강의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꼭 이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꿈을 이루는 인문고전 독서교육 전문가, 뭐 독서교육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서 네, 봐주면 그 인문고전 독서교육 하면은 그거는 서비스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명은 이제 사업적 블로그, 뭔가 약간 이렇게, 이 사람 영업을 위한 블로그, 이런 인식이 네, 강해지게 만드는 하나의 뭔가 약간 허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게 허들을 싫거든요. 깨주려면 그걸 1인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으로. 음, 그러니까 네, 블로그는 웹에 쓰는 일지나 일기라는 뜻이에요. 웹 플러스 로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네, 이렇게 해요. 이제 웹 블로그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웹을 이렇게 대문자를 쓸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블로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 웹, 웹에 쓰는 로그, 일기나 일지. 근데 일기나 일지는 누가 써요? 내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개인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채널인 거예요. 근데 음, 개인화되어 있지 않다? 상업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약간 공식적인 느낌이다?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의 거부감이 있죠. 근데 하지만 블로그 음, 별명은 드림마스터 류현주 되어 있으니까 개인화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저 그 블로그 명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글을 선택하는지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에서 자,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 입문 교전 리더 뭐 교육자 전문가 교육 전문가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교육 전문가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교육까지 해서 나는 이런 교육을 찾고 싶은 거지. 어디서 받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네, 봐봐요.
독서 지도, 북클럽 전문가. 이거는 상업적 키워드죠. 뭔가 북클럽, 독서 지도, 이건 상업적 키워드죠. 근데 여기에 뭐를 붙였냐면 전문가 그릿 한 쌤입니다라고 해서 이게 한 사람인 것을 블로그 이름에서 지지했죠. 지정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한 걸음 더. 그럼 한 걸음 더가 하는 독서 교육과 독서지도 북클럽 전문가 그릿한 쌤입니다. 해놓은 사람과 누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여요? 이름만 그냥 비교한다면? 그럼 위에 사람 더 전문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 적어내는 거예요. 결정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글을 선택할 때 이 카테고리에서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종류의 글을 여러 개 쓰는구나. 이런 걸 많이 하는구나 하면 아, 묶인 글이 많았을 때도 엮인 글이 많았을 때도 이 사람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구나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보는 이 이제 이름, 블로그 이름도 나의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고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아이고, 사진과 그리고 여기 사진에 적혀진 텍스트나 뭐 사진의 이미지나 이런 느낌들도 내가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요거를 네. 보고 사람들이 날 결정한다. 그 공식에 맞게 글을 쓰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 분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네. 선생님들을 계속 전국에 배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 중에 두 하나예요? 분이 아니요. 이 두 분이 다 저한테 교육받으셔가지고 대박. 저의 협회 회원분이거든요. 두 분 근데 다. 사실 마케팅으로서는 우위인 거죠. 저분들이. 그죠? 네. 그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제 그 현주님이 더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를 이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로서 볼 수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검색된 결과에서 나의 전문성이 보여지는 느낌의 이런 이미지든 텍스트든 어떤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꿈을 이뤄주는, 그러니까 네. 제가 인문 고전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죠, 그러면 이거. 꿈을 네. 이루어주는 독서교육 전문가 이런 식도 괜찮나요? 네, 괜찮죠. 네. 그러면 꿈을 그러면은, 이뤄주는, 네, 네네. 그러니까 인문고전이 그 네. 카테고리에 그냥 포함되어 있어서 넣어주신 거예요? 제 메인 사업이어가지고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인문고전 독서교육 전문가,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인문 고전 독서교육 있는 게 이제 제 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문고전 네. 독서교육 전문가 류현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꿈을 네, 이름이 이뤄주는 들어가야 인문교육 되겠네요. 독서교육 전문가 류현주. 네, 아, 그런 식으로. 훨씬 낫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화 시키는 거. 아, 지금 보면은 봐봐요. GS더 이 사람도 인플루언서인데 GS더 하니까 아 사람이구나 바로 알겠죠. 네. 그러게요. 저 네. 이거 완전 몰랐어요. 너무 네. 중요한 거 배운 느낌이에요. 너무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음. 이렇게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클릭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좋은 제가 제 강의를 방법이었어요. 꼭 들으라고 하는 게 제 강의에서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에 이게 나와요. 이건 제가 아,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놓치는 거예요. 블로그를 막 10년씩 하고 저보다 막 방문자 수도 막 훨씬 많고 성과도 더 잘 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분들도 이런 기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의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관점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프레임을 쓰고서 보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쓰고 음, 보냐면 초심자 프레임.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초보, 초심자, 처음 하는 사람 프레임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그 연극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연극을 보러 갔다 와서 제가 리뷰를 썼어요. 근데 저 연극 보러 리뷰 쓰자마자 바로 다음 연극 섭외가 또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봐도 난 이렇게 리뷰 써주는 사람을 뭐 필요로 했어라는 글을 저는 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음, 관점으로 쓰느냐? 처음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 관점으로 글을 써요.
그리고 그 음, 연극을 보러 가려는 사람이 검색해보고 이거 진짜 재밌나? 이거 진짜 좀 기대하는 만큼 어떤 퀄이 나오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돈 주고 보러 가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선은 여기에다 위치 표기를 조금 잘해줬어요. 왜냐면 2번 출구가 되게 상징적인 곳이에요. 저는 연극영화과 나와서 더 잘 알긴 하지만 2번 출구로 나가는 그 KFC 골목이 연극로의 메인 골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극장이 메인 극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거를 썼고 그다음에 대학로 연극 추천 이런 거를 목표로 쓴 글이에요. 저는 물론 여기가 제 메인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다시 검색했을 때 이거 어디에 떴는지는 이제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의도했던 건 해화역 연극, 대학로 연극. 근데 이건 아마 제 카테고리에서 좀 낮을 것 같아서 거기다 추천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면 해화역 연극 추천은 100%뜰 거고 대학로 연극 추천도 100%뜰 거예요. 그리고 뭐 사내 연애 보고서 추천 이런 것도 100%뜰 거고 사내 연애 보고서 네이버 예매 이런 것도 100%뜰 거예요. 의도한 건 그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의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을 쓸 때 저의 관점은 뭐냐? 여기에서 우선은 처음은 무조건 재밌다. 우선은 만족. 내가 왜 만족했는지. 사람들이 첫 글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말 재밌었다고 여기에 강조를 해서 추억 돋는 감동의 도가니다 해놓고 제가 직접 보러 온 인증 사진을 맨 위에 올렸어요.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막 이렇게 퍼다 쓴 약간 상업적 리뷰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온 거야 하고 얼굴 먼저 첫 장에 딱 봐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왜 봤는지에 대한 의도. 저는 로맨스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못 잃어본 뭔가 약간 동화 속 사랑 같은 걸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나는 직장을 안 다녀봐서 사내연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내연애 로망 같은 것들을 이 드라마 보고서 대리만족했다. 너무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드라마에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담겨 있는지 이제 간을 봐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2번 출구 나와가지고 극장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이 길이 메인 길로 딱 들어오면 보인다고 해서 길 초입이거든요, 여기가. 그럼 초입에 있는 바로 빌딩이라 이 사진만 보고 따라 들어오면 바로 어디 건물인지 알 수 있게 이제 위치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티켓 부스도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 티켓 받으면 된다. 알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꿀팁으로 뭘 알려줬냐면 직접 간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네이버 예매로 하면 이제 그 티켓 예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예매법을 우선 알려주고 예매 링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간 사람만 알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선은 여기에 주차를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인되는 주차 정보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간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 정보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드시 공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써놨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하는 거에 대한 어떤 명목.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어, 대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중간 퇴장 시 재입장 안 된다. 이것도 본 사람만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꿀팁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캐스팅이 이런 캐스팅이 오늘 했었는데 오늘 진짜 재밌었거든요. 캐스팅이 오늘 되게 좋았어요. 이게 오픈런이라서 배우가 맨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배우가 했을 때 보는 공연과 같은 연극이어도 다른 캐스팅일 때 보는 공연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캐스팅에서 뭐가 장점이고 어떤 게 좋았고 이거를 하고 캐스팅이 진짜 좋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서 공연 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연령대도 관람가가 잘못 알면은 내가 아들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11살이에요. 근데 12살, 만 12세 이상이라 못 본대. 그러면 나는 우리 아들 데리고 가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주고,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풀이해준 거예요. 아, 오픈런이라는 건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잘 나가는 연극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재밌는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그런 문구예요. 그럼 뭐 누구랑 보러 갔는지 간단하게 쓰고 여기 이제 커튼콜하고 저는 이제 실제로 연극영화과를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 뭐 회상이 되는 연극이더라. 그리고 뭐 이런 그 재미도 있었지만 눈물징한 스토리도 있었다. 이건 약간의 그 감동 포인트가 있는 것도 여기서 살짝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2번 출구에 있는 곳이고 위치가 여기 보면 2번 출구에서 이렇게 가깝다는 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도 안에서도 표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뷰를 쓴 거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다른 회사에서 바로 연락 왔어요.
그거 해달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초심자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를 대학로를 처음 가는 사람이야? 연극 처음 예매해봐? 어떤 연극이 재밌는지 몰라?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미리 찾아보고 나랑 맞는 연극을 찾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되게 필요한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그 글은 양질의 글이 될 수 있겠죠. 네이버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서 글감 연결하는 거 되게 좋은 영향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이버에 글감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네이버에 우선은 지금 제가 스마트 스토어 연결했죠. 이분들 네이버 예매 사이트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바로 네이버로 이렇게 예매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네이버 페이로 바로 예매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돈 벌 수 있는 걸 제가 다 연결했어요. 여기서 바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요. 네이버 페이가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도와주는 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네이버 글감 연결했어요. 이게 뭐냐면 포스팅을 할 때 글감이라고 해서 지금 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글쓰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 오른쪽에 글감 있죠. 이건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에 제가 공연 전시에서 여기서 사내 연애 보고서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 책이면 뭐 책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리뷰가 좋았어. 저 책 너무 좋네. 저 연극 너무 좋네. 그러면 그 글감 클릭하고 들어가서 예매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네이버 로직이 뭐라고 보냐면 아, 이 블로그가 양질의 글 쓰니 이렇게 우리 매출이랑도 연결해 주는구나. 되게 잘하는 블로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네이버를 도와주는 블로그죠. 그런 패턴을 계속 만들어 줄 때 블로그는 아, 이 사람이 해주는 글에 사람들의 액션이 일어나네. 뭔가 행동을 유발하고 구입을 유발시키고 링크 클릭을 만드네.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클릭 투 액션이잖아요. 클릭해서 액션을 유발하는 거. 음. 그래서 콜 투 액션 하는데 클릭 투 액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유발하고 콜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액션하게 만드는 콜 투 액션이 되는 CTA 뭐 이런 거를 우리 블로그에서 많이 만들어주면 아, 이 사람이 우리의 블로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블로그의 지수는 올라가죠. 정확도도 올라가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내연애 보고서 키워드로 블로그를 썼는데 진짜 그 예매 사이트로 사람이 유입되네? 저거에 썼는데 글감으로 진짜 클릭이 일어나네? 예를 들면 현주님이 이 책으로, 입문고전 이 책으로 썼는데 그 글감으로 연결이 되네? 이거를 보여줬을 때 그게 결국에는 나를 증명하는 블로그에게 증명하는 방법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하나 질문은 돌아가면서 또 할게요. 선시님 이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5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요, 왜요? 뭐가 문제였나요? 아, 우선 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거는 에드포스트 네. 승인이 났고요. 에드포스트. 승인 났어요. 오, 대박.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요. 지난번 기수 때 그 네. 병원 거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글 써보라 해가지고 네. 계속 하면서 이제 글 쓰는 시간이 좀 늘어나긴 했었어요. 한 2시간, 3시간이 걸릴 정도로. 왜냐면은 네. 알고 있는 내용을 네. 제가 이제 풀어서 쓰려니까 길어지긴 하는데 되게 시간이 재밌었거든요. 걸리죠. 네. 예, 예. 네. 근데 제가 저번에 그 갱년기권에서 누락 떴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5건이 더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갱년기 우선은 글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갱년기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우선 네. 모바일로 보면은 누락이 떴던 거 내 거는 다 대표 이미지를 우선 올려놨었어요. 혹시나 네. 클릭해서 들어오면 조금 다를까 싶어서. 네. 근데 제가 어제까지 그냥 혼자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금 치료가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거. 예.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이게 이렇게 누락이 그런 떴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썼던 글이 또 누락인 거예요.
아, 그러면 약간 왜 전에 그 맛집 저희 방에 있었으면 아셨을 텐데 예, 예, 제가 예. 전에 맛집 포스팅 했을 때 한 번 누락된 적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되게 긴급 대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예.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리뷰단에서 캐치 테이블을 꼭 음. 링크를 그러니까 이 캡처 이미지를 넣으라고 해서 예약 사이트 캡처 이미지를 넣었는데 거기 제 아이디가 떠 있었는데 캐치 테이블이 네이버 예약의 경쟁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개인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 두 가지가 누락의 원인으로 저는 꼽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이 쓴 그 갱년기 글 혹시 개인정보 같은 건 없었죠? 그런 것도 없었고 캡처 이미지도 음. 전혀 없었고 저는 그걸 네. 썼던 그거 이유가 이미지만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갱년기 수액을 맞으면서 좀 변화된 게 있어서 그거를 네. 띄우고 계속 연재글을 쓸 생각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비포애프터 약간 이런 게 약간 불법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쓰고 누락이 돼서 그 이후는 아예 안 했는데 네. 그리고 무슨 연골 주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다 누락이 됐더라고요. 아, 그 다른 카테고리로도 글 써보셨어요? 그런데 어제 썼던 게 뭐였더라? 잠시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블로그의 제한에 그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정책이 있었나?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 저품질 뭔가 누락이 되는 것에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 여기 블로그 제한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 1단계가 게시물 제한이에요. 1단계가. 그래서 네. 글 하나만 누락되고 이런 게 1단계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그 카테고리에 쓰는 글이 다 누락이 돼. 그럼 이거는 카테고리 제한이 걸린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쓰는 모든 카테고리, 여러 카테고리 다 통틀어서도 누락이 돼. 그럼 블로그 제한이 걸린 경우고, 그리고 음. 나중에는 이제 글쓰기 제한에서 아예 글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섭네요. 단계가. 예. 근데 실제로 유튜브도 그 정책 위반이 3번 이상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줬는데도 삭제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채널 자체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 옛날에 관리했던 분 중에 5만 채널 하나가 그냥 날라갔어요. 근데 경고가 몇 번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던 게 하루에 300만 뷰를 찍었어요. 아, 근데 그게 경고가 왔어. 그러면 그걸 지웠어야 되는데 이분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저는 지우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야, 어떻게 300만 뷰 나온 걸 지우냐. 나는 못 지우겠다 이러면서 버틴 거죠. 근데 어, 경고 딱 3번 주고 나서 그냥 채널을 날려버린. 그래서 아, 유튜브가 날라갔어요. 그게 대박.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네. 이런 일이 비단 그냥 이런 소셜에만, 그러니까 뭐 틱톡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소셜 채널에 다 있어요. 아, 음. 근데 그 병원 컨텐츠에서는 우리가 병원 마케팅 하는 게 되게 스트릭하잖아요.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병원 마케팅 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 주는 거 보면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되게 심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예를 어,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와서 만약에 이런 걸 썼어요. 최근에 제가 승모근 음,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 리뷰를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와, 여기에서 제가 뭘 안 했는지 보세요. 그 여러 가지를 안 했는데 보면은 은행 이름을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아니, 네. 병원 이름 병원 하나도 이름, 네. 언급 안 했고 여기 병원 이름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모자이크 했어요. 음. 그죠? 여기 보면 다 이거 병원 이름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어, 병원 이름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전부 다 모자이크하고 누가 봐도 어디 병원인지는 절대 몰라. 음. 이거 그냥 카페처럼 돼 있는 이름이어가지고 이건 그냥 잡지 이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의사 얼굴 하나도 노출 안 했고 여기 네. 혹시라도 병원 명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빼버렸어. 근데 나만 쓴 거야, 나만. 이렇게 다 모자이크 다 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제한이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노출됐죠. 그리고 음, 여기서 소개가 되게 많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이거 엄청 물어봐가지고 이거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아, 협찬이 엄청 들어왔죠. 그리고 이거 피부과 정보 알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제가 붙여서 계속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소개가 일어나요. 근데 일부러 저렇게 조금 막아서 간 거죠. 근데 그동안 선생님이 쓰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그 글에서 뭔가 약간 비포 애프터가 원래 병원에서 그 리뷰에서 비포 애프터 하면 안 된다 그런 병원 포스팅 그 주의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 근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네. 하나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갱년기가 뭘까 해가지고 그것만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글을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걸로 음, 봤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럴 경우는요. 만약에 첫 글을 썼어요. 근데 두 네. 번째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또 만약에 누락이 일어났어.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우선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글 쓰는 게 뭐 문제가 있나. 그러면 한번 글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카톡에서 뭐를 잘못 만졌는지 이게 카톡이 지금 그 뭐지? 음영이 엄청 옅어져가지고 이게 카톡이 저희 방만 색깔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링크를 줌으로 올려주실래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찾았다. 찾으셨어요? 힐링 맞나요? 네? 그거 맞죠? 건강하게 사는 여자. 네, 맞아요.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이셨어요? 요거죠? 여기서 아까 전에 뭐였죠? 그 갱년기? 지금 무릎 연골주사, 성장판 검사, 갱년기, 그 이거. 테스트, 갱년기 증상. 맨 처음 누락된 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 볼 거는 사실 키워드 숫자예요. 갱년기는 갱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지금 28번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봐봐요. 갱년기 장애라는 말은 얼마나 썼어요? 여기 지금 하나도 없죠. 아, 이거는 100% 누락될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갱년기 장애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라도 여기다 써 있었으면 네. 누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인 아, 키워드를 얘로 잡을 수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 어, 얘는 안 잡힌다고 치고 갱년기 장애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똑같이 오늘 글을 쓴 걸 봐봐요. 그러면 제가 대학로 아까 연극 봤잖아요. 네.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대학로 연극, 그러니까 대학로라는 단어는요. 여기에서 지금 한 20번 언급됐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에서 제가 쓴 글 줄게요. 컨트롤 F 어디 있지? 네, 여기에 제가 대학로라고만 칠게요. 18번 쳤죠. 그죠? 네. 물론 이 안에 숫자는 세봐야 되지만 대학로로 저는 노출할 아예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로는 반복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의도한 건 어차피 내 지금의 주제 지수와 다른 거고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걸로는 안 돼. 그러면 대학로 연극으로 보면은 이 안에 한 5번 정도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둘, 볼게요. 셋, 5번 이내여야 되거든요. 넷, 봐봐요. 4번 썼죠. 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갱년기 장애라는 단어는 지금 본문에 하나도 없고 갱년기 여기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는 갱년기 의심 또는 갱년기 장애예요. 근데 본인이 쓴 글에서 갱년기 의심이라고 내가 검색해 볼게요. 또 본문에 하나도 없어. 혹시 갱년기 증상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증상은 4번이나 있죠. 그럼 얘를 처음에 제목을 제목이 갱년기 증상으로 증상이었었어요. 했었어야 돼요. 처음에 증상이었다가 누락이 떠서 제목을 붙였던 거였어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뭐냐면 그랬네. 갱년기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였을 확률이 높아요. 아, 아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네. 증상, 그 증상, 이러한 증상 이런 식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는 거지 이런 거죠. 연구의 결과 중년을 접어드는 시기 남성에게도 갱년기 증상,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런 증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위에 내가 갱년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밑에는 그러한, 이러한, 뭐 이렇게 대칭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다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오히려 음,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세부 키워드를 이 안에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서 써주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조금 되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시님이 지금 쓴 글이 연속적으로 네, 여러 번 노출이 안 됐고, 그게 카테고리 제한이면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카테고리 제한이 아니고, 만약에 그 블로그 제한이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라 어떤 네, 테스트를 지금부터 하시냐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시고요. 네. 새로운 카테고리에 이런 주제의 글을 한번 써보세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 제 카테고리 제한인지 아닌지를 지금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 그러면은 제가 병원 원무과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 했는데 그 다른 카테고리 네, 잡으라는 밑에 거죠? 하나를 더 파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나를 더 파서 새로운 카테고리 글을 써서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요 아, 카테고리에만 지금 계속 15일 동안 쓰셨죠? 네, 지난 누락된 글도 다 여기다 썼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를 우선 카테고리를 바꿔보는 거 첫 번째.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처음에 누락된 갱년기 글을 그냥 비공개로 우선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 5개가 그러잖아요. 네. 그럼 5개를 위해서 그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비공개로 해놔야 될지. 우선은 새 글을 먼저 써보고 결정해볼까요? 아,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선은 놔둔 상태로 새 글을 네, 우선은 써보는 거를 한 2, 3일만 써보시고 네,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쓰거나 네. 지금 있는 다른 카테고리의 글을 써보거나 그걸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아, 왜냐면 카테고리 네. 제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음, 그렇게 우선은 해보시고 네. 그리고서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카테고리 제한이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 새로 카테고리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 네. 그 5개 알겠습니다. 글만 우선은 새 카테고리로 이동시켜 놓는 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비공개된 그거 누락된 글은 지금 그 3일 이후에 확인해도 누락된 거였나요? 네, 잠깐만요. 그 블로그 아이디 좀 불러주실래요? 저도 한 번만 볼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가 우선은, 뭐였죠? 네, PARK 네, HA 네. PYY 123 1, 2, 3. YY 네, 지금 보면은 최저가 수치가 너무 낮아요. 이게 네, 포스팅 그 키워드 쓰는 거에 제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목에 쓴 단어를 본문에 너무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걸 무조건 전제를 두고 아무리 네, 많이 써도 5번 이내에.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꼭 맞춰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든 단어를 그냥 지금은 모든 단어를 5번 이내만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제목에 들어간 모든 단어. 네, 이해 가시죠? 네. 지금 보면은 누락조회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보면은 지금 누락으로 안 뜨죠? 다 일반이에요. 근데 예. 이게 누락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일반이구나. 아, 맞네, 맞네. 이게 제일 마지막 지수죠. 떨어져 네. 있는. 아, 이게 누락이긴 하네. 그럼 지금 2개인데요? 여기서는 2개인데 그 앞에 우리 1일부터 썼던 것 중에 지금까지 건 다 아, 5개예요. 그러면 카테고리 제한이 아닌 상황은 맞아서 우선은 지금 누락 등글은 우선은 다른 카테고리로 옮겨서 비공개로 먼저 바꿔놓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위에 쓴 글들도 어쨌든 노출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기글이 아까 말했듯이 키워드 반복 때문에 누락된 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랑 음, 댓글은 우선 비공개로 바꿔서 새 카테고리에 비공개로 그냥 넣어주세요.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응급 처방을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다른 글들은 다 뜨는 거죠. 네, 아,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어, 한번 자세히 봐야 되긴 하지만 포스트 문서글. 여기 지금 최근 썼던 글 중에 뭐가 좀 제일 괜찮으셨어요? 그 노출이 잘 되고 조금 유입이 좋았다 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저 지급결의서요. 운전자범 지급결의서. 아하, 그러면 그게 제일 조회를 많이 해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한 번만 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연관성 점수가 엄청 높은데 전문성 점수가 엄청 낮죠. 네. 그죠? 이러면 이런 거 설명 보셔야 돼요. 보면은 60 이하이면은 신뢰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거를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음,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 이게 이제 얘네 가지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사실 네이버가 만든 사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100% 여기에 정확도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부상이라는 단어는 스포츠 건강 의학에서 많이 쓰고 있고, 아, 지급이라는 단어는 비즈니스 경제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얘네는 형태소를, 키워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 키워드가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쓴 리뷰, 오늘 쓴 리뷰만 봐도 제가 이거 오늘 쓴 거 봐봐요. 2시간 전에 썼죠. 네. 근데 제가 이 연극이 4시 40분 연극이었고 6시 40분에 끝났고 제가 포스팅 시간 보세요. 지금 몇 시에 썼는지. 지금 보면 2시간 전에 썼잖아요. 8시. 그러면은 네. 8시 한 50 몇 분? 근데 제가 이걸 왜 이 시간에 썼냐면 원래는 1시간도 안 돼서 다 썼는데 집에 오는 동안 다 쓴 거예요. 전철에서. 근데 여기다 이거 위젯은 PC에서밖에 안 달려요. 그래서 글 임시 저장 해놨다 집에 와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 1시간도 안 돼서 쓰는 리뷰인데 되게 퀄리티가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아까 형태소 얘기했죠. 네. 형태소 얘기할 때 형태소에 이런 거 있죠. 해와역 KFC. 이거는 연극 보러 가는 애들이, 야, 해와역 KFC 앞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이 형태소 안에 포함되는 단어예요. 해와역 2번 어, 출구가 연극 보는 애들이 쓰는 단어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해나 네. 아트 장에서 쓰는 단어고 연극 음, 뭐 여기는 형태소 봐보세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 연극에 대한 형태소도 어때요? 연극 사내 연애 보고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직장 로망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제만의 형태소를 다 끼워 넣었어. 보면은 뭐 극장 입구, 엑스배너 티켓 부스 다 뭐예요? 극장에 대한 형태소를 집어넣은 거죠. 전 다 의도하고 아, 넣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연극 네. 보세요. 연극 티켓이라는 말을 내가 계속 반복하면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 제가 연극 표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 아, 순간 이 카테고리 형태소에 들어가잖아.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정확도를 떨어뜨린 이유는 얘가 생각할 때는 이 형태소들이 이 카테고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나오죠, 숫자가. 네. 이게 쓰기 전에 체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다음에 할 수 있어. 이게 항상 뭐 문제지만,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블로그를 본인이 쓴 글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서 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글자 수는 1000자 이상 좀 잘 채웠나? 네.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전문성 점수를 좀 잘 맞췄나? 연관성 점수를 좀 맞췄나? 이런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음, 보면요. 얘는 그래도 너무 잘 쓰신 게 준체 2등급 정도는 쓰셨죠. 그러면 네. 본인이 아까 블로그가 준체 2등급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등급만큼 최대는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때때로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지금 같은 누락이든 문제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라니님이 해주신 두 번째 질문이 도서 카테고리는 수익화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도서 카테고리 수익화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 카테고리 수익화하는 방법이 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레뷰 사이트 같은 데도 도서가 되게 많거든요. 책이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블로그 리뷰하면은 돈 주는 것도 꽤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앱으로만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면서
블로그 북리뷰를 하는 리뷰단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발견하면 공유를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공유.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 찾으시고 도서로 그 리뷰를 해서 좀 영향력이 생긴다 그러면 역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출판사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전 출판도 하거든요. ISBN 뭐 해가지고 다 하니까 저자들이 뭐 이렇게 투고도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마케팅 제안하는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서 리뷰를 그 책을 보내주고 뭐 얼마를 주면 여기 다 같이 리뷰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거를 이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금액은 작은데 되게 다수의 채널에 뭔가 영향력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놓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되게 괜찮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한번 출판사 입장에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라니님이 블로그에다가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수익화 하는데 어차피 블로그가 제일 어려운 채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소셜 중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뭐 틱톡, 그다음에 뭐 이런 쇼츠 이런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적으로 업로드를 많이 해놔서 소수가 보더라도 책에 전문화된 플랫폼을 계속 갖추세요. 여러 개. 그리고 예스24든 교보든 뭐 책을 협찬받아서 산 경우가 아니고 내가 직접 구매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북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히스토리를 많이 남겨두세요. 그런 플랫폼은 우리가 중복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블로그 리뷰 쓴 거를 일부를 뭐 캡처하거나 일부를 복사해서 올려도 되잖아요. 블로그 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원소스로 멀티 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플랫폼을 계속 좀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출판사 리스트업 쭉 해가지고 메일링 돌려가지고 이렇게 리뷰 퀄리티 있게 하고 다수의 플랫폼을 가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저 북콘서트 했던 거 아시죠? 그 온앤오프 북콘서트라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 팩트만 보여드릴게요. 팩트만. 제가 콘서트 보면은 실제로 유입이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거의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제 유튜브가. 왜냐면 저도 구독자가 5천 명밖에 안 되고 크게 이제 그 조회수에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막 200회 이거는 이분이 따로 올린 거고 뭐 200회 뭐 라이브로 보는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뭐 그날 총 뷰수는 한 그 실제로 통계 들어가면 한 1000명 정도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꾸준히 보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없는 거죠. 근데도 제가 이런 거 북콘서트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씩 받았냐면 160만 원을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았죠. 북리뷰 하나. 이거 유튜브 하나가 메인 모델인데. 근데, 이 메인 모델을 가지고 제가 소스를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냐면,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 견적 예시 준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지금 제가 공유해서 화이트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이나요? 화이트보드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콘서트로 1회에 제가 160만 원을 받았어요. 160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봐봐요. 콘서트 할 때 뭐 해요? 콘서트 포스터 제작. 포스터 하죠? 그러니까 포스터 알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포스팅 최소 3개에서 5개. 그냥 3개만 써요. 3개만 써요. 그냥 더 많이 하지만 최소 3개. 최소 4개 정도 들어가는구나. 왜냐면은 제 채널 그리고 사랑복합금 채널만 해도 최소 4개 들어가요. 사전 예고, 사후 포스팅 해서 최소 4개.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저희가 서비스로 화이트든 뭐든 다 포스팅을 하면 보통 최소 10개, 그러니까 내가 4개 해준다 그러면 10개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 제가 뭐를 했냐면, 어, 블로그, 리뷰, 최소 2개. 사전 예고하고 적어 대고. 그거는 블로그니까 상위 노출 블로그잖아요. 블로그 리뷰 최소 2개인데, 여기에 제가 보증을 붙여요. 뭘로 하냐면, 책 이름, 저자명, 검색 시, 최소 한 달, 상위 노출, 무작. 저는 하면 무조건 한 달은 무조건 상위 노출. 그죠? 거기다가, 뉴스. 뉴스 보도 한 건. 그 다음에 유튜브 풀 영상 제작, 제공. 그 다음에 숏 영상 제공. 이렇게 해서 이거를 160만 원만 받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느낄 때 이렇게 정도 해준다 그러면은 돈 낼만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로 자기가 다 활용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저자 입장에서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개인이 그, 유튜브 영상, 개인 콘텐츠로 활용하는 원본 제공. 이런 거, 막 써주는 거죠. 현영상 제공, 원본 제공, 저자 활용 가능. 그러면은 이 사람 160만 원 내고 이거 한 돈으로 찌면 얼마예요? 엄청 많은 돈이잖아요. 그죠? 언론 보도 하나만 해도요. 이거 원래 실비 얼마예요? 25만 원 정도 줘요. 한국 이사는. 근데 이거 다 공짜로 하고 포스터도 기자회견이면 싼 사람은 싸게 받지만 비싼 애들 저 쓰는 애는 한 번에 15만 원 받는 애예요. 퀄리티가.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치는 어떻게 보여요? 아, 내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지겠죠. 그리고 뭐 서비스로 여기가 저는 서비스로 뭐 예를 들면 리뷰단 뭐, 뭐 10명 서비스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죠. 이런 거 해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 돈 낼만 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것처럼 제가 이거는 제프 콘서트 제 실제 모델을 그 예시로 보여드린 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북리뷰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내 커뮤니티를 좀 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채널, 내 커뮤니티, 그리고 연계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조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주죠. 오디오 클립 있잖아요. 저 오디오 클립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홍보를 잘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오디오 클립을 제가 오디오 클립 가보면 제 거 방송이 있어요. 근데 봐봐요.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14,224명. 진짜 안 많죠?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화이트보드로 돼 있구나. 오디오 클립이에요. 제가 구독자가 14,224명이거든요. 구독자 수는 엄청 많죠. 방송도 제가 118개나 했어요. 엄청나게 인터뷰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얘가 제가 자주는 안 하고 뭐 일 있을 때만 하니까 막 뷰수가 엄청 안 나와요. 엄청 안 나와. 막 1년에 막 한두 번 방송하고 이러니까 뷰수는 엄청 안 나와요. 근데 봐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뷰수는 너무 안 나오는데 봐봐요. 여기에 이게 뭐였지? 영상 책 제목이 이게 명상이 필요한 당신에게. 책 제목이 명상이 필요한 당신에게예요. 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게 책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디오 클립에 책 정보로 들어가면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서는 안 보이고 잠깐만요. 통합으로 봐야 되나 봐요. 통합. 이거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묶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디오 클립이 이렇게 다 묶여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게 이렇게 오디오 클립으로 이 책이 얼마나 소개가 됐는지 같은 게 여기 뜨니까
이 책 자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제가 오디오 클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가 됐던 거는 실제로 제가 책에 관련돼서 이렇게 북토크쇼를 지난 10년간 해왔고, 오디오 클립도 100개 넘게 해왔고, 책의 리뷰도 블로그의 컨텐츠 중에 비중이 상당히 높고, 북 마케팅을 꾸준히 좀 해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죠. 도서 카테고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실제로 저는 책방을 운영하고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출판도 해요. 도서 인플루언서가 안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뷰수가 안 나오고 뭐 영향력이 없고 채널이 좀 작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 카테고리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채워지니까 저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에는 도서 카테고리는 돈 안 된다는데요? 그럼 저도 돈을 못 벌었어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도 그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의 메인을 잡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어디 카테고리는 뭐 광고가 없다는데요? 뭐가 작다는데요? 이거는 다 그냥 1등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거는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라. 우리가 도서면 도서 카테고리의 1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브랜딩 과정을 사실 되게 만들고 싶거든요. 개인 브랜딩 과정. 그러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세팅하고 그런 콘텐츠를 막 같이 스터디하면서 막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과정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도서 인플루언서 만드는 거 저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과정을 기획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막 거기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런칭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는 되게 쉽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도서 카테고리는 지금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좀 쉽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숏폼으로 계속 클립에다가 숏폼으로 계속 만들고 릴스랑 카드뉴스 해가지고 계속 인스타 키우고 틱톡도 그렇게 키우고 유튜브도 그렇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채널 몇 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네이버 TV라든지 이런 데다가 책 컨텐츠 꾸준하게 올리면서 거기서 영향력 만들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그 컨텐츠 같이 쉐어해가지고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굳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스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 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우리 현주님. 교육 네. 콘텐츠로 돈 버는 방법. 아니, 아, 교육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내 몸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돈을 버는 거에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몸 써서 제 돈 버는 케이스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 강의하고 코칭하고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저 플랫폼 만들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을. 근데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로서 벌 수 있는 최대 매출을 저는 찍어봤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닝을 해봤더니 플랫폼들도 항상 내 강좌를 계속 홍보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 런칭할 때 반짝하고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플랫폼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먹여 살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잠깐 빛을